자, 답답한데 마스크 쓰고 수업 듣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자, 일단 이제 오늘 국기법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진행할 텐데 일단은 이제 원래 우리 개정세법 반영해서 국기법 특강을 진행하는 건 3월 달쯤에 세무사 용도로 맞춰갖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과거에. 근데 올해는 이제 회계사 시험이 조금 늦어지면서 시행령까지 반영한 그런 이제 시험이 출제가 될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원래는 개정세법 특강 진행할 때 국기법의 내용이 약간 반영이 되고 그 전년도에 진행했던 수업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걸로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좀 땡겨가지고 회계사 세무사 공통으로 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찍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시험 대비 그냥 하신다 생각하시면 수업 들으시면 되는데 이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죠. 세무사 지금 수업 진행하다 보니까 객관식 진행하다 보니까 못 오시는 객관식 진행할 때문에 못 오는 세무사 준비하는 분들은 또 동영상으로만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커스는 회계사 세무사 공통으로 맞춰갖고 수업 진행할 거다. 여러분들은 회계사 시험 대비하시지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진행을 잘 해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회계사 쪽에서 5문제 나오는 거 반드시 맞추는 걸로 그렇게 해보고요. 양이 워낙 많아요. 그죠? 워낙 많아서 이제 오늘 내일 8시간씩 잡아놓은 건 16시간.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조금 이제 늦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근데 다행히 올해는 좀 내용들이 국진법 쪽으로 좀 이관돼 버리면서 내용이 조금 약간 줄었어요. 그래서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동안 주어진 그 계획된 시간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이제 진도 나가 보면 우리 국기법 내용이 이제 여기 교재 진행이 되는데 그 전에 앞쪽에 조세 총론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뭐 장이 영장이라고 돼 있네요. 그죠? 14페이지에. 자, 국기법 보기 전에 어쨌든 전반적인 조세 총론 관련 얘기도 이제 아시면 이제 도움이 좀 되기 때문에 또 출제가 되는 적도 있고요. 그래서 총론 얘기를 좀 해보고 그리고 국기법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조세 전반적인 얘기를 먼저 하는데 그래서 조세 개념, 뭐 분류,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법원성 있는 거 조세법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게 영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중에 이제 조세 개념과 분류를 먼저 볼 거예요. 자, 조세 개념은 이제 거기 쭉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읽어보시면 조세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그의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 뭐 요 정의가 그대로 뭐 출제가 되진 않지만 이 정의 안에서 개념 안에서 가져갈 것이 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첫 장으로 볼 게 조세 전반적인 이제 총론 얘기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뭐 조세의 개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조세 개념 안에는 일단 처음에 조세라고 하는 거는 세금이죠. 이 세금은 누가 걷어가느냐? 부가주체라는 얘기를 좀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부가주체. 자, 부가주체는 누구죠? 당연히 국가죠. 근데 또 지방세 같은 건 지자체가 걷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이렇게 불러요. 세금이라는 것이 누가 걷어가느냐? 국가나 지자체가 걷어간다. 자, 그럼 왜 걷어가는 거죠? 부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자, 세금은 왜 걷어갈까요? 당연히 이제 돈 쓰려면 나라가 뭐 나라 살림 운영하고 예산 짜서 집행하고 하려면 재정 지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걸 조세로 충당을 하는 거죠. 재정 지출을 위한 자, 경비를 이제 이 조세로 충당한다는 거죠. 이런 목적으로 이제 세금을 걷어간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일단 국가나 지자체가 그 돈 쓰려면 필요하니까 그래서 경비 충당 목적으로 세금을 걷어간다. 라고 하는 당위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세를 걷는 거예요. 근데 세금을 내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누군가 내줬으면 좋겠어. 난 안 내고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조세 저항이라는 게 발생하더라. 자, 그러면 무턱대고 세금을 걷어가면 안 되고 뭔가 이제 근거를 만들어서 걷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부가 근거라고 하는 거예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걷어가야지 안 그러면 조세 저항이 발생할 겁니다. 이 부가 근거. 여기 이제 이른바 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세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 법에 따라서 세금을 걷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법에 근거 없이 세금을 걷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근거 가지고 세금을 걷어가야 되는 거고, 자, 그럼 이 법률에다가 이제 세금에 관련된 전반적인 기본 요소라고 하는 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이라고 하는 거를 충족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누구나가 예측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어차피 낼 수밖에 없는 세금이라면 이런 상황에 주어지면 세금을 내는구나 라고 알고 얻어맞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률에다가 이른바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규정을 두게 됐습니다. 자, 그럼 과세 요건을 아시면 좋아요. 과세 요건은 일단 세금 매길 때 재료라고 하는 거는 어떤 세금별로 각각 누가 내는 거냐? 납세 의무자. 뭐에다가 걷어가는 세금이지? 과세 대상. 여기 이른바 뭐 소득도 있고요. 법인소득세 또는 소비라고 하는 행위라고 하는 어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이런 세금들도 있고요. 자, 어떤 별도의 행위라고 하는 뭐 상속, 징여 이런 행위에 대한 세금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대상을 잡고 있어요. 소득, 뭐 수익, 뭐 재산, 행위 이런 것들. 자, 이 대상을 이제 수치화시킨 것이 이제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표라고 하는 거죠. 줄여서 과세 표준. 자, 과세 표준에다가 다 세금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만큼 걷어가는 거죠. 이게 세율이라고 하는 거죠. 세율. 요 네 가지가 이른바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세 요건을 법에다가 정해서 세금을 걷어가더라. 자, 그러면 이제 누구나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국민들의 입법기관, 우리 국회의원들 뽑잖아요, 그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법을 이제 제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법률의 규정을 담고 있다. 이게 이른바 조세 법률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따가 좀 다뤄볼 텐데 조세 법률주의. 자, 세금을 걷어갈 때는 법률의 근거를 두어서 걷어가라. 이게 조세 법률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국가가 걷어간다, 지자체가 걷어간다. 재정 지출하려고 그래 충당하려고 걷어간다. 뭘 근거로 걷어가지? 법률의 규정을 두어서 걷어간다까지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런 충족을 하면 모든 자들이 세금을 내는데 또 정의에 들어가 보면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국가가 뭐 당연히 이제 당위성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국방이라든가 치안이라든가 각종의 국가가 서비스 제공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다라는 개념인데 내가 어떤 국방 또는 뭐 치안에 관련된 서비스를 많이 받는다고 세금을 많이 내거나 적게 받는다고 세금을 덜 내거나 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다는 얘기는 국가가 와서 이제 내가 뭐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와서 경찰들이 이제 와서 이제 도둑을 잡아줬네요. 내 재산을 보호해줬어요. 아, 고마우니까 세금을 더 내고 왔는데 도둑 맞아버린 다음에 경찰이 왔어요. 에이, 늦었네. 그럼 세금 안 낼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없이 걷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 그다음 네 번째 적어볼 거는 이제 세금 납부는 금전 납부가 원칙이래요. 납부할 때 세금 납부는 원칙이 이제 금납이라고 하는 건데 원칙이 금전 납부. 그래서 마지막에 정의해 보시면 금전급부를 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은 금전으로 나는 거야. 금전 납부를 하는 게 원칙인데, 자, 근데 예외로 물납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죠? 물납. 금전 외의 거로 내는 게 물납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납. 물납제도는 다양하게 많은 세목들이 존재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물납이 딱 두 군데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납이라는 게 상속세라는 세금하고요. 상속세. 그다음에 지방세 중에는 재산세. 국세 중에는 상속세, 지방세, 재산세. 이 두 군데만 물납이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싹 다 물납제도가 없어졌어요. 증여세도 물납이 없어요. 상속세에만 물납이 있습니다. 상속세와 재산세. 이건 좀 아셔야 될 거예요. 상속세와 재산세에 물납이 남아 있다. 자, 특히 뭐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시면서 아버님이 물려주는 재산 이런 것들 안에 보면 금전 같은 게 거의 없고 부동산 같은 거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 받아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금전화시켜서 세금을 내려면 빨리 싸게 팔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하게 되면 피해를 좀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요건 만족한다면 대신에 부동산 같은 걸로 세금을 대신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물납 그런 게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조세 개념에 나와 있는 얘기다. 이렇게 좀 정의한 다음에 이제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개념 잡아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조세 분류예요. 분류. 자, 이 전반적인 조세를 이제 분류합니다. 세금을 나눌 때는 분류 요건, 뭐 여러 가지 이제 분류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뭐 박스에 보시면은 뭐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부가 주체에 따라서 국가가 부과하면 국세, 지자체가 부과하면 지방세, 뭐 이거 아실 거고 넘어가시면 돼요. 국세, 지방세. 세금을 걷어갈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원 가지고 어디다 써야지? 라고 정해놓고 걷어가는 세금이 목적세.
그게 아니면 보통세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우리가 공부하는 대표적인 뭐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다 이것들이 다 보통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목적세라고 하는 거는 그 세금의 이름, 세목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목적이에요. 교육세 그러면 걷어서 교육재정에 써야지. 교통의 환경세 그러면 교통 문제, 에너지 문제, 환경 문제에다가 돈을 써야지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목적세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거기 나와 있듯이 교육세도 있고 농특세는 당연히 농어촌 위에 쓰겠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여러분 알고 있는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는 납세의무자, 세금 내는 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 법인세나 소득세 이런 것들이고, 간접세는 사업자들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 세금 부담하는 거는 소비자인 거, 부가가치세죠.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은 간접세라고 부르는 거죠. 대다수의 소비세, 소비할 때 내는 세금들은 소비하는 주체가 내가 소비하니까 세금 내야지라면서 세무서에 세금을 내지 않고요. 나한테 소비하게끔 하는 판매자 등등이 걷어다가 세금을 내고 있다. 그래서 세금 내는 자는 사업자고 그 부담을 지는 건 소비자이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다. 간접세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세금이라고 하는 게 독자적인 세원, 나만의 세원이 존재하면 독립세라고 부르는 거고요. 어떤 세금이 거쳐질 때 거기다가 비붙어서 매겨지는 세금이 있어요. 이게 부가세라고 하는, 썰택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세원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이 부가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가가치세가 아니죠. 부과되는 세금. 교육세나 농특세 같은 게 그래요. 교육세, 농특세. 그래서 주세가 매겨지면 주세의 30%만큼이 교육세가 매겨지고 있고, 이렇게 주세의 30% 이렇게 어떤 세금의 몇 프로 이렇게 걷어가는 게 부가세다. 자, 그 다음에 종가세와 종량세. 여기 이제 과표라고 적어놓은 게 있는데, 과세 요건 중에 이 과표라고 하는 게, 자, 보통은 금액이죠. 금액, 과표. 그래서 법인세 그러면 뭐 10억 과표가 나왔다. 이렇게 과표가 나오고 금액이 나오는 게 맞는데, 그러면 금액일 때는 세율이 어떻게 돼요? 세율은 몇 %라고 정해지겠죠? 그래서 세액이 정해질 거야. 자, 이 과표라고 하는 걸 갖고 와 보시면, 과표가 이제 금액인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세율 해서 세액이 나와야 되겠죠. 세액이 나와야 돼요. 세액은 당연히 이게 금액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율은 몇 %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세금이 일반적인 세금이고요. 어떤 세액은 당연히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요 과표가 이제 수량이나 이런 거예요. 수량. 뭐, 개별 소비세 중에 보면 경마장이나 이런 데 입장할 때 한 명당 뭐 1,000원 이렇게, 입장하는 인원당 얼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인원 한 명당 수량. 자, 그러면 세액은 금액이 돼야 되는 거니까 과표에 적용할 세율은 수량일 때는 뭐가 돼야 돼요? 금액이 돼야 되겠죠. 한 명당 1,000원 이렇게 해서 금액이 된다. 자, 이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대다수는 위쪽에 올라가는 거, 요거로 되는 거고, 특이한 것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위쪽에 나오는 과표가 이 금액인 거, 요게 이제 이른바 종가세가 되는 거죠. 종가세. 요게 이제 여기다 적을게요. 종가세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과표가 수량인 거, 금전후의 수량인 거, 이게 종량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종량세, 종가세, 종량세 이렇게 나뉘고 있어요. 종가세, 종량세. 자, 과표가 금액인 게 종가세, 과표가 수량인 게 종량세구나. 1번, 2번 나와 있고요. 인세, 물세 나와 있네요. 세금을 걷어갈 때 인적 사정을 반영해주면 인세고요. 인적 사정이 반영이 안 되면 물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인세, 물세. 자, 이렇게 조세를 분류하고 있구나. 자, 그럼 이게 분류 기준 따라 분류하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 가보시면 우리나라 현행 조세 체계가 나오고 있죠. 조세 체계. 자, 이제 분류 안에서 우리나라의 조세에 관련된 조세 체계는 어떻게 되느냐. 자, 크게 이제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합니다. 그죠? 국세, 그 다음에 지방세. 크게 이제 구분하고 있고요. 자, 국세 안에는 이제, 각종의 세목들이 존재하죠. 그죠? 세목들이. 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조세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고 있고, 국세 안에 뭐 내국세 또는 뭐 보통세, 뭐 목적세, 직접세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뭐 요거까지 뭐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오른쪽에 이제 세목이 나와 있는 걸 보시면 돼요. 이 세목을 쫙 세보면 13가지예요. 이 관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기법, 국세기본법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관세는 이제, 국세 쪽에서 빠집니다. 이 국세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 좀 이따가 볼 텐데, 내국세라고 해요. 내국세. 내국세에 관련된 얘기만 하기 때문에 관세 쪽은 좀 특이하잖아요. 그죠? 수출 관련돼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관세는 빼고 내국세만 놓고 본다면 세목에 들어가는 것들이 쫙 숫자 세보면 13가지예요. 13가지 세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국세 안에는 13가지 세목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13가지 세금이 있는 거죠. 13가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뭐 쭉 해서. 자, 13가지가 존재하고요. 자, 그럼 이 국세에 빠지는 거는 당연히 뭘 빠져요? 지방세나, 자, 관세 이런 것들은 이제 제외가 되는 거죠. 이런 건 제외가 되는 겁니다. 지방세나 관세는 빼고. 지방세 아래쪽에 있으니까. 국세 그러면 관세를 뺀 나머지 내국세 관련 13가지 세목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방세는 11가지 세목이 존재해요. 지방세는. 자, 근데 이게 조세를 이렇게 구분한 다음에 이 세금을 걷어갈 때는 당연히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개념을 잡았던 것처럼 이제 근거 법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거 법률. 그러면 이 세금을 걷어갈 때는 관련된 법들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 법률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 이제 내 13가지 세목에 대해서 자, 법률이 존재하는데 12가지 세법이 존재해요. 13가지 세목인데 12가지 세법이 존재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 들어가 보시면 상속세와 증여세라는 세목이 통합돼 갖고 근거 법률은 상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통합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은 돌아가시면 내는 세금이고 증여는 살아계실 때 주면 증여니까 약간 다른 것처럼 보이나 부의 무상이전이라고 하는 틀은 같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세금으로 하나의 세법으로 몰아놨어요.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두 개가 합쳐지다 보니까 13가지 세목인데 근거 법률은 12가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건 특이한 거 하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1세목 1세법주의라고 써요. 그건 아셔야 돼요. 1세목 1세법주의. 예외는 하나 존재한다. 상속세 증여세가 예외지만 일반적으로는 1세목 1세법주의. 자, 그래서 12가지 세법이 존재한다. 근데 지방세는 11가지 세목인데 요게 근거 법률을 보시면 지방세법이라고 하는 걸로 하나로 통합돼 있어요. 한 가지 세법으로 다 묶여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1세목 1세법주의라고 적어볼까요? 1세목 1세법주의다라고 불러요. 지방세 쪽은요, 11가지 세목이 쫙 있는데 그걸 하나로 지방세법으로 몰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통일 법전주의다라고 불러요. 통합법전주의, 통일법전주의. 이렇게 지방세 쪽은 그렇다. 이렇게 좀 용어를 알아놓으시면 좋고요. 자,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현행 조세 체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넘어가시면 돼요. 이제 2절 가보시면 조세법의 법원이라고 나와요. 법원. 자, 그냥 전 번호 3번 이렇게 쓸게요. 3번. 법원이라고 하는 거는 법의 존재 형식이에요. 자, 국가나 지자체가 나한테 세금을 내래요. 그러면 나는 뭘 근거로 나한테 세금을 걷어가는 거야? 그럼 국가나 지자체가 법에 따라 세금을 걷어가는 거야. 법대로 세금 걷어가는 거야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가요? 법이니까 내가 따라야죠? 라면서 내가 따라야 되는 법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법의 존재 형식. 이거는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야. 반드시. 자, 그래서 법원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법원성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일단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좀 다퉈볼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법원성이 없는 것들은. 자, 그럼 이제 법의 존재 형식은 어떤 거냐? 우리가 세법이다라고 해서 세금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걷어갈 때 우리가 따라야 되는 법원은 어떤 게 있느냐? 자, 일단 다시 들어와 보시면 아까 우리가 뭐 조세 법률주의 얘기하면서 법에다가 규정을 정하고 세금을 걷어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일단은 국민들은 세금을 내기 싫어요. 세금 내기 싫은데 이제 국가는 세금을 걷어가는데 이게 법의 근거에서 세금을 걷어간대요. 그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근데 우리의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게 헌법입니다. 헌법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법에 따라 세금을 걷어가면 다 되는 거냐?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법에 따라 세금을 걷어가는데 우리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법에다가 규정을 둔 것이 우리의 재산권을 너무나 침해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다퉈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다퉈야 되는 거죠? 이거는 헌법에다가 이제 헌법 위원제청이 들어가서 이거는 위헌이다 라고 해서 헌법에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헌법에다가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법률보다 더 상위가 헌법이잖아요. 자, 헌법에서는 우리네 국민의 기본권이 재산권이라든가 생존권이라든가 뭐 혼인권이라든가 다 이걸 보장하는 게 헌법인데, 근데 이 세금이라는 건 태생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이제 헌법에서 일단은 봤더니 국가 등이 예산 짜서 집행하고 하려면 돈이 필요한 건 안다. 그러니까 일단은 세금이란 건 걷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양해해주자. 그래서 헌법에서 양해한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세금을 져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일단 법률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은 최상위법이니까 그럼 우리가 법원성 얘기할 때 헌법은 따라야 돼 말아야 돼?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헌법이란 건 법원성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죠? 최상위법으로서. 그래서 법원 얘기할 때 일단 헌법. 자, 근데 헌법에서 이제 양해를 해가지고 법률에다가 규정을 둬서 세금을 걷어간다. 그죠? 이 둘 간의 관계. 헌법 우리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헌법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른바 우리나라는 조세국가 아니냐. 세금을 걷어서 나라 살림 꾸려가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근데 모든 국민들한테 무턱대고 걷어가면 안 되니까 법률의 규정을 두어서 걷어가라. 라면서 이제 조세 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헌법과 법률은 다 법원성이 있는 것들이네. 헌법도 법원성이 있고 법률도 법원성이 있다. 자, 근데 모든 내용을 법률의 규정을 담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또 법률은 개정되거나 이런 과정이 상당히 진통을 겪고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시기적절하게 그때그때 세금을 변화를 주면서 걷어갈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들을 법률에 담지 않고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는 다 담아야 되지만 세부적인 요소들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다 위임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발하는 시행령, 그 다음에 각 장관들이 하는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쪽에다가 이른바 명령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명령에다가 이걸 위임을 해요.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자, 명령 안에는 이제 시행령이 있고요. 대통령이 하는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있고요.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보면 어떠한 서식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서식도 영향을 받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는 법률과 시행령이라는 걸 공부하는 거예요. 법인세법 공부하는 거, 법인세법 시행령 공부하는 거고. 근데 시행령이 정말 중요하다 이거죠. 시행령에는 세부적인 계산 요소 같은 것들이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법이 먼저 바뀌고 시행령은 지금 안이 나와 있고 지금 입법 예고가 되고 이제 돌아가고 있지만 아직 통과는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시행령이 반영되는 시점, 통과가 되는 시점이 회계사 시험 쪽은 이제 시험 끝나고 통과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시행령의 개정사항은 반영을 우리가 시험에 못한다. 이랬는데 올해는 좀 시험 시기가 늦춰지다 보니까 시행령 통과가 된 다음에 시험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시행령까지 반영한 그런 이제 특강을 들으신 거고 개정세법 특강도 들으신 거고 그리고 지금 국기법 강의도 시행령까지 다 반영해서 아니지만 요대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 중요한 거야. 법이 중요한 거, 시행령 중요한 거. 다 이것들이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다. 법원성이 있겠죠? 당연히 여기서 이제 위임을 하고 있다. 모든 것들을 법률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임을 하고 있다. 근데 위임에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이 자, 법에다가 대강은 명령, 시행령에다가 위임해서 여기다 규정을 둘 거를 예측은 할 수 있게끔 하고 전체 골격은 다 잡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위임해야지 전체를 다 떼갖고 골격을 넘겨버린다든가 이렇게 위임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위임이라고 하는 거는 개별 위임 또는 이제 구체적 위임 이런 것들을 이제 하라 이거죠. 근데 만약에 골격을 전체를 위임했다 이거죠. 우리 양도세 같은 경우 1세택 비과세라고 하는 규정을 그냥 있다 하나의 주택 가지고 있으면 비과세야라고 이제 여기다가 둔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 2년 보유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들을 다 시행령의 규정을 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여기다가 다 규정을 두고 세세한 내용을 위임을 해야 되는 거지. 위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한계예요. 위임은 골격 자체를 위임하거나 또는 백지식으로 위임하거나 골격을 위임하거나 뼈대 자체를 다 위임해버리거나 아니면 백지식으로 위임해버리거나 아니면 포괄적으로 다 시행령 알아서 해라 포괄 위임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말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줄여서 그냥 이걸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라고 불러요. 포괄 위임하지 말아라. 위임할 때는 누구나가 보면 이런 것들이 위임이 돼서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나오겠구나를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대강은 예측할 수 있게끔 법률의 규정을 두고 그리고 세세한 내용을 위임하는 것이지 골격 자체를 위임해버리거나 백지식으로 하거나 이런 것들은 포괄적인 위임하거나 하면 안 된다. 그죠? 아셨죠? 말문제. 자, 어쨌든 이제 위임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렇게
규정을 둬서 요거까지 다 위임까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임되면 괜찮은 거니까 위임돼서 명령까지도 법원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 법률, 명령이 대표적인 법원성이 있는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지방세법에 가보시면 지방세법 쪽에서는 자, 지자체 안에서 시다. 그러면 시의회가 있죠. 서울시 의회가 있잖아요. 그 의회에서 이제 의회가 보면 서울시 안에서는 우리나라 국가에서는 이제 국회가 존재하지만 서울시 의회에서 의회가 있잖아요. 의회에서 이제 제정하는 것이 이제 조례라는 게 있어요. 조례라는 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서울시장, 지자체장이죠. 장이 하는 것이 이제 이른바 이게 국회고 이게 대통령이라고 본다면 지자체로 가게 되면 이게 지자체 의회가 되는 것이고 조례. 그다음에 지자체장이 바라는 게 이제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례나 규칙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위치가 같이 오는 건데 이것도 법원성이 있다고 해요. 조례나 규칙도. 근데 서울시에서 만든 조례는 부산시로 가면 안 되겠죠. 서울시 안에서만 이제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효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그 안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하는 거야. 그 안에서만 법원성이 있다. 지자체가 이제 다른 지자체로 가게 되면 그거는 법원성이 없는 게 되는 거고 그 지자체 안에서만 법원성이 있다. 그래서 반쪽짜리긴 하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는 법원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그죠? 조례나 규칙도. 자,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행정규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규칙은 법원성이 없습니다. 행정규칙이라 하면 행정규칙은 뭐 훈령이라든가 예규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훈령, 예규. 자, 그다음에 뭐 기본 통칙 같은 걸 많이 들어보시죠? 기본 통칙 같은 것들. 훈령, 예규, 뭐 통첩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 세부적으로 막 용어를 구분해서 쓰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행정규칙으로 통합해서 불러요. 행정규칙. 그 안에 이제 훈령, 예규, 통첩. 자, 구세청장이 봤더니 일선 세무서에 자꾸 질문하는 거야. 우리 관내에서는 이러이런 민원인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애매한데요? 자꾸 물어보는 거야. 구세청장한테. 그럼 구세청장이 볼 때 이거는 영등포 그죠? 세무서, 그다음에 마포 세무서 각각 세무서마다 달리 이걸 취급하게 된다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약간 애매하긴 하다야. 법이 명확히 돼 있으면 참 좋은데 애매하긴 한데 해석이 내가 볼 때는 구세청장이 볼 때 이거니까 이렇게 해서 일관성이 있게 다들 일선 세무서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구세청장이 지방청장 또는 세무서장한테 이렇게 해 라고 명령하는 거야. 이거는 해석일 뿐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따라야 될 건 아니야. 근데 이게 우리 납세자들의 어떤 납세 의무 이행에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세무서에서 당연히 따라서 이렇게 이 지침에 따라서 업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영향은 되게 많이 미치고 있으나 이건 법원성 얘기할 때는 법원성이 없다 이거죠. 해석일 뿐이야. 구세청 내부의 해석일 뿐이야. 아시겠죠? 행정규칙은 법원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훈령, 예규, 통첩. 그래서 이 통첩 안에 기본 통칙과 개별 통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통칙은 법원성이 있어 없어? 기본 통칙은 법원성이 없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부가가세 공부하고 하게 되면 부가세는 기본 통칙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많이 시험에 나와요. 이 부가가세라는 것 자체가 이론적으로 뭐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니 뭐니 해서 잘 충실하게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옛날에 70년대 만들 당시에 그냥 소비에다가도 세금 한번 걷어볼까? 세금이 많이 모자라니까 번 거에다만 세금 내지 말고 소비에다 한번 걷어보자라는 일념으로 그냥 때려 넣어서 만들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만든 거야, 처음에. 그래갖고 이게 쭉 역사를 거듭해가면서 자꾸 이제 어떤 명확한 어떤 틀에 따라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상황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막 특이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 케이스에 대해서는 자꾸 이제 질의하게 되고 답변하고 하는 과정에서 굳어진 것들이 많아서 그게 기본 통칙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법원성은 없어요. 그러나 그게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는 기본 통칙 사항도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서는 법원성 있는 것처럼 공부하고 답을 내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법원성은 없다. 기본 통칙은 아셨죠? 기본 통칙. 통첩 안에 들어가는 기본 통칙은 법원성이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또 얘기할 때 이제 판례 추가로 법원성 얘기할 때 이제 판례는 법원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뭐 소송이 부른다든가 하게 되면 판례 같은 거 찾아요. 유사한 판례가 있는지 찾아갖고만 하는데 그 판례들 안에 보시면 이제 판례는 소송이 붙어서 나온 결과 아닙니까? 행정 소송이 있고 행정법원, 그 다음에 그 위에 고등법원도 있고요. 우리가 행정법원에 갔더니 깨졌어. 그럼 그 다음에 고등법원에 가요. 다투보고 싶으면 또 고등법원도 깨졌어. 그럼 그 다음 마지막 대법원까지 가야 돼요. 다투고 싶으면 근데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한테 불리하게 떨어져 버렸어. 그럼 더 이상 못 다퉈요 이제. 대법원까지 가버리면 그 다음은 이제 끝이다.
그래서 이제 판례는 뭐 고등법원 판례 이런 것들은 법원성이 없습니다. 왜? 대법원까지 가면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가본 게 대법원이니까 이 판례 중에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에서 한 판례, 요거만 법원성이 있는 거야. 대법원 판례만 법원성이 있는 거예요. 고등법원이나 행정법원의 판례는 법원성이 없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판례가 뒤집어지면 큰 사건이겠죠, 이제. 대법원에서 판례가 여태까지 나왔는데 대법원이 여태까지 했던 해석과 다른 대법원 입장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했다, 다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건 역사적인 사건이야. 그게 우리 여러분 공부한 마일리지라고 하는 거죠. 마일리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죠? 이거를 판매 장려금으로 받다가 지금 애누리로 보는 걸로 입장이 바뀌어서 마일리지, 자기적인 마일리지는 과표에 포함하지 않는 걸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판례가 뒤집어진 큰 사건인 거예요. 공부할 때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법원 판례. 자, 여기 판례는 대법원 판례만 법원성이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조약은요? 조약은 법원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법원성이 있겠죠. 조약은 이것도 동그라미 쳐보면 이렇게 법원성 있는 것들, 지자체 안에서는 이게 법원성이 있다, 이렇게 이런 것들 다 동그라미 치는 법원성이 있고요. 행정규칙은 법원성이 없다. 조약은 당연히 따라야죠. 나라끼리 맺은 조약이니까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죠? 조약은 법원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습법. 우리나라는 성무국 국가예요. 성무법. 미국 같은 경우는 관습법이라고 하는 게에서 미국은 소송 같은 것들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은 맨날 나오면 판례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똑같은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배심원들이 판정한 사례가 있다. 관습적으로 했던 게 있다. 뭐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막 다투보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관습법이란 건 법원성이 없다 이거죠. 관습법은 법원성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조리란 게 나와요. 조리는 사물의 당연한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따라야 되겠죠. 상식, 그죠? 상식. 조리는 법원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좀 더 지엽적이지만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법원성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성은 우리가 뭘 근거로 나한테 세금을 매기세요? 라고 했을 때 과세관청이나 등에서 이거니까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때 이거라는 거 안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법원성 있느냐 없느냐? 헌법, 법률, 명령, 그 다음에 뭐 지자체 안에서는 조례나 규칙, 그 다음에 조약, 대법원 판례 이런 것들이 법원성이 있다. 자, 그게 이제 뭐 동그라미 X 치면서 이제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참고해서 이제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3절이 조세법의 기본 원칙. 자,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마음 조급하시고 막 그렇잖아요. 오늘하고 내일 수업 들으시는데, 제가 기본 수업 진행할 때 제 수업을 들었든 아니면 다른 분 수업을 들었든 간에 뭐 다른 분이랑 김문천 선생님밖에 없죠. 어쨌든 들었든 간에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를 만드시고 이렇게 뭐 법인세나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국기법도 미리 한번 공부해서 서브노트 만드시고 했던 분들은 좋아요. 지금 딱 보면 서브노트 펴놓고 이제 수업 들으시면 좋잖아요. 아, 이게 이제 앞으로 바뀐 거 나오면 바뀌었구나 바꾸시고 하면 좋은데 제가 경험해 본 결과 아닌 분들이 훨씬 많은 거죠. 하라고 했지만 안 했던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국기법을 처음 보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시험장 가는 거 저는 만들려고 하고 싶지만 만드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수업은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제가 적는 것들 따라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들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하셔야죠. 그래야지만 시험장 가면 내게 되는 거지. 그냥 한번 수업 듣고 오늘 내일 듣고 끝나버린다라고 하면 이건 안 보면 못해요. 그죠? 그래서 다시 여러 번 보셔야 되는데 그때 내가 손때 묻게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동영상이 제공이 되잖아요. 그럼 동영상으로 찍으세요. 그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초반에 이제 이것저것 얘기하지만 뒤쪽 넘어가면 뭐 그림도 그리고 막 그런 것들이 다 중간중간에 이제 넘기면 다시 한번 빨리 돌리기로 한번 들으셔야 되겠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딱딱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C에 이렇게 딱 해놓고 모니터에 있는 걸 딱딱 핸드폰으로 찍는 거야. 찍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넘기면서 보는 거.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구조를 쫙 다시 한번 훑어보는 시간 세이브를 하려면 여유가 좀 있다. 나는 지금 법인세나 소득세나 부가세 다 완벽해. 앞으로 국기법만 잘하면 될 것 같아. 이 생각이 드신다면 차근차근 하시면 되는데 그런 분은 제가 볼 때 없다는 거죠. 없이. 그래서 자, 또 여러분 뭐 다른 과목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좀 하시면 좋겠다. 방법이 제가 볼 땐 좀 그런 게 좋은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조세법 기본 원칙. 지금 우리는 조세 총론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 국기법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총론 안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조세법, 세법을 입법하고 하는 조세법 안에서의 기본 원칙.
일단 거기 박스에 보시면 조세 법률주의 나오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조세 평등주의 나오죠. 그 밑에 이제 하부 요건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박스로 이제 밑에 만들어 놓은 거 설명하고 있는 거고. 자, 네 번째. 조세법의 기본 원칙. 자, 기본 원칙은 일단 조세 법률주의와 평등주의 둘로 구분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조세 법률주의. 이건 아까 조세 개념 잡을 때, 그죠? 그래서 뭘 근거로 세금 걷어가느냐? 법률. 거기에 과세 요건을 정한다. 과세 요건 정해서 거기다 세금을 걷어간다. 근데 그게 너무나 이제 법에다가 규정을 다 때려 넣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까 명령에다 위임도 하고 있다. 이때는 개별 위임이나 구체적 위임을 하라. 이런 얘기도 했고. 자, 그럼 조세 법률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 원칙의 대표적인 거예요. 자, 그 이 안에 하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가 그럼 조세 법률주의는 대표적으로 과세 요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과세 요건을 법으로 정해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법정주의, 이거 첫 번째겠죠. 당연한 거죠. 과세 요건 법정주의. 자, 두 번째는 이제 과세 요건을 법으로 정하는 건 좋은데 정할 때 애매모호하게 정하지 말아라. 애매하게 정해버리면 그러면 안 되죠.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죠? 애매하다면. 이 조세 법률주의는 제일 기본적인 개념이 취지가 뭐예요? 예측 가능성이에요. 그죠? 모든 국민들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내긴 내는데 법의 규정을 두고 있으니 내가 이런 상황이면 찾아봤더니 이게 찾아보기 힘드니까 이제 회계사나 세무사 통해서 이제 조언을 받고 이런 상황이면 세금 나옵니다라는 조언을 받고 이제 의사결정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측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제일 큰 건데 예측이 힘들잖아요. 명확하지 않으면. 과세요건을 정할 때 정한 건 좋은데 명확하게 정해라 이거죠. 애매하게 정하지 말라는 얘기야. 명확하게 하라. 과세요건 명확주의. 이게 두 번째 하부 원칙.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자, 세 번째. 자, 법에다 정하고 명확하게 정한다. 그럼 뭐 하냐? 자, 이게 정해져 있고 지금 현재 2021년도에 이렇게 정해진 법에 따라서 내가 의사결정을 살아갔어요. 근데 2022년도가 돼가지고 법을 개정을 하네. 새 법이 내년에 바뀌어. 근데 바뀐 법을 올해다 적용하겠대. 그러면 바뀐 법대로 내가 몰랐잖아요.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럼 소급해서 적용해버리면 그럼 지금 법을 믿고 따르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만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라는 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좀 이따가 자세히 볼 거예요. 소급과세 금지 원칙.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 주려면 지금 법이 나중에도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건데 뒤에 나중에 성립 이후에 납세무에 대해서 개정된 세법을 소급해서 입법을 해갖고 적용해버리면 그러면 안 된다. 이것도 보장을 해줘야 되겠죠. 자, 네 번째는 법에 규정이 됐고 이제 규정은 잘 돼 있어. 명확하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우리 일선에서 세무서에서 우리한테 납세 업무 처리를 할 때 이거를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갖고 지 멋대로 해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해석해서 적용할 때 이제 적용까지 잘 돼야 되겠죠. 우리 납세자 입장에서는 엄격 해석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엄격 해석의 원칙. 엄격 해석은 다른 말로 문헌주의라고 불러요. 뭐 수업할 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문헌주의. 문헌에 따라서 한다. 물리 해석을 해야 돼. 유추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A, B, C가 법에 열거돼 있네. 그러면 D도 비슷한 것 같아. 그럼 D도 이제 넣어가지고 D도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봐버리면 안 되는 거야. 법에서 A, B, C라고만 돼 있으면 A, B, C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비영업용 소형소형차 할 때, 그죠? 부가세 할 때, 자 예전에 꽤 오래됐는데 2008년도인가? 예전에 꽤 오래됐는데 비영업용 소형소형차는 매입세 공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영업용 소형소형차 할 때 비영업용 소형소형차에 대한 구입, 유지만 법에 열거가 돼 있었던 거야. 임차는 안 돼, 임차. 지금 우리 임차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입하거나 유지할 때만 매입세 공제 안 되는 거고 임차라고 하는 건 빠져 있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툼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문헌주의에 따른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임차는 빠져 있으니까 임차에 대한 거를 리스를 렌트하면 매입세 공제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입과 유지만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리스 회사나 이런 데들이 매입세 공제 된다고 막 이제 팔아먹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과세관청에서 봤더니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기본 통칭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똑같이 취급하겠다. 법원성이 없는. 그래 가지고 이제 운용을 하니까 이게 대법원까지 다툰 거야. 대법원에서 문헌주의다. 임차는 매입세 공제 돼야 된다.
구입과 유지만 들어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다 보니까 그때 세법을 다시 입법을 해갖고 임차로 넣은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헌주의라고 하는 거는 문헌에 따라서 이거는 철저하게 여러분 업무하실 때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문헌에 따라서 유추해서 막 이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엄격 해석의 원칙. 자, 여기는 이제 이렇게만 적혀 있는데 교재에는 이거 말고도 합법성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합법성의 원칙. 그래서 법대로 집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법대로 집행이 된다. 세무공무원들이 집행할 때 써놓을게요. 합법성의 원칙. 법이 정해진 대로 운영까지 돼서 집행이 돼야 된다. 합법성의 원칙. 그 다음에 과잉 금지 원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좀 더 적어볼게요. 과잉 금지. 아까 얘기했던 거야. 자, 법이라고 하는 걸 따라야 되는 건 맞아. 법원성이 있고 맞는데 이 법률보다 더 높은 게 상위법이 헌법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저해하는 요소를 세법에 담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법이니까 따라야 된다. 법률주의니까 법정주의, 법에 정하면 따라야 되는 건 맞아. 맞는데 뭐 세금을 3년 이상 체납하면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을 두면 이건 돼야 안 돼요? 우리 생존권을 너무나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과잉이라는 거야. 아무리 법에 정하도 악법도 법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악법도 법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헌법재판소로 가가지고 헌법 소원을 걸어야 되는 거야.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부가세 공부할 때 자꾸 부가세 얘기를 하는데 부가세 공부할 때 보면 가산세라고 하는 게 중복적인 배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뭐 2% 3%짜리 가산세가 적용되면 미등록은 안 매긴다. 이렇게 순서가 뭐 해서 A, B, C, D에서 막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하는데 그게 예전에는 이걸 다 매겼었어요. 가산세가 미발급되면 또 신고도 안 하는 뭐죠? 미발급되면 등록 안 하면 미발급될 거니까 등록 안 한 거에 대한 가산세, 미발급 가산세 다 때려서 매기다 보니까 너무나 큰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지 뭐 잘못한 거니까 얻어맞지가 아니라 이건 너무나 우리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헌법재판소 갔더니 헌법재판소에서 그래 네 말이 맞다. 이건 고쳐라. 정비를 좀 해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법을 입법해서 순서를 외우게 된 거야 우리가. 옛날에 순서가 없었는데 그런 거다 그런 거. 과잉 금지 원칙 아시겠죠? 과잉 금지 원칙 이런 것도 실질적 의미에서는 조세 법률주의를 따라야 되는 거다. 그런 의미가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건 4가지니까 이렇게 우리가 교재에 넣어놓은 거고요. 이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합법성 원칙은 좀 이따가 보면 또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합법성 원칙. 법률주의 하부 원칙으로서 법의 규정을 두면 뭐하냐. 일선 행정 처리할 때 지켜지지 않는데 그럼 안 되죠. 법대로 집행이 돼야 된다. 합법성의 원칙.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세법의 기본 원칙이 조세평등주의예요. 평등주의. 자, 평등이 뭔지는 아실 거고요. 평등은 2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수평적 공평. 자, 동일한 담세력이 동일한 세부담을 지어야 된다. 그거예요. 수평적 공평. 내가 1,000만 원 벌었어요. 그리고 내 친구도 1,000만 원 벌었어요. 나는 1,000만 원에 10% 100만 원 세금 내는데 내 친구는 1,000만 원 번 똑같이 벌었는데 세금을 안 낸대. 이것만큼 불공평한 게 없죠. 1,000만 원에 100만 원 내는 거 불만이 많아.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거니까 그냥 나 세금은 내야지 뭐. 따르고 있는데 갑자기 내 친구는 왔는데 1,000만 원 똑같이 벌었다고 막 근데 세금 냈니? 물어볼 때 안 냈대요. 불공평한 거다 이거죠. 동일한 담세력이 동일한 세부담을 져야 된다. 이게 이른바 수평적 공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제가 추가로 수평적 공평을 구현하고 있는 자 하나로 같이 가는 어떤 용어들 같이 정리해 볼 거예요. 수평적 공평은 실질과세 원칙. 실질과세 원칙. 자, 이거하고 이제 부계부, 부당해서 한 부인 있죠?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개념이야. 자, 실질과세 원칙은 좀 이따가 또 볼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중요하게 공부할 겁니다. 실질과세 원칙. 자, 느낌이 뭐죠? 실질과세 원칙은 형식의 반대가 실질이에요. 형식과 실질이 달랐을 때 실질에 따라 과세하겠다는 게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자, 실질이라는 게 담세력이야. 그러니까 동일한 담세력. 실질이 담세력인데, 근데 어떤 가한당된 형식을 취해가지고 실질을 이거를 은폐하고 숨기는 거예요. 자기는 세금 덜 낼 요량으로. 그죠? 그래서 부계부가 대표적인 거죠. 이런 부계부 하면 뭐 저가양도 이런 거 떠오르죠. 저가양도, 국가 매입 저가양도. 그러면 부계부는 저가양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시가 10억짜리 토지가 있는데 이거를 대표이사나 주주한테 싸게 5억에 판대요. 5억에 판대요. 자, 그러면 이제 주주가 있는데 어떤 법인 여기 A 법인이 있는데
A법인에 갑이란 주주가 있고 을이란 주주가 있습니다. 자, 둘 다 이제 50%씩 지분 갖고 있다고 쳐볼게요. 이 주주가. 자, 근데 갑주주는 얘가 이제 배당을 받아갔어요. 배당을 5억 받아갔습니다. 그럼 배당 5억 받아가면 세금 내겠죠? 배당 소득으로서 세금을 낼 거야. 꽤나 많이 낼 거야. 자, 근데 을주주는 자기가 배당 받을 몫이 5억이라는 거 뻔히 아는데 작년, 재작년 봤더니 세금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회사랑 짜고요. 야, 나한테 배당 주지 말고 회사 나 지금 땅 필요한데 10억짜리 땅 있잖아. 그거 야, 나 탐난다. 법인 땅 나한테 팔아라. 얼마에 팔까요? 5억에 팔아라. 라고 저가형도 해버린 거예요. 얘는 똑같이 5억을 받아가는데 얘는 배당으로 받아갔고요. 얘는 이거를 싸게 취득하는 저가 취득으로서 이득을 챙겨간 거예요. 5억만큼. 그죠? 그래서 이 A법인이 이 갑주주한테 이거는 얘는 배당을 5억 받아갔지만 얘는 저가 양도. 5억만큼 싸게 양도한 거야. 저가 양도. 저가 양도 하면 어떻게 추정해요, 우리가? 우리가 부계부 할 때 부계부는 잠깐 저거 시가. 항상 부계부는 틀이 시가, 대가, 현저 요 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시가 얼마예요? 10억짜리 토지를 대가 얼마죠? 싸게 5억에 양도했어요. 시가 대가 이 차이가 현저한 이익. 시가 대가 차이가 시가의 5%? 3억 기준 만족했나? 만족했죠 당연히. 네, 오케이. 그러면 세무조정으로 이 차이만큼을 입금 산입하고 뭐 해버립니까? 배당 처벌해버리겠죠 주주한테. 자, 여기서 저가 양도했을 때 이거를 바로잡아서 부계부 적용해서 어떻게 만들어버린 거야? 이 주주는 똑같이 배당 받아간 걸로 똑같이 배당을 만들어버리겠죠. 배당 5억 가져간 거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배당 처분해서 여기에 부계부라고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5억을 챙겨갔는데 담세력 5억을 가져간 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얘는 이 거래에 대해서 거래니까 그냥 말아버린다고 세금을 안 걷어가 버리면 얘는 5억에 대한 세금 내고 있는데 얘는 안 내고 있으니까 불공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로잡는다. 실질과세 원칙 부계부. 실질이 배당받은 거나 진배 없다. 그죠? 부계부 적용하는 거 대다수가 다 이런 개념이다.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질과세 원칙은 좀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수시적 공평. 자, 이거는 이제 이것도 공평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1,000만 원, 1,000만 원일 때 각각 100만 원씩 세금 내야 된다. 이것도 공평이지만 내가 1,000만 원에 세금 100만 원 낼 때 내 친구는 1억 벌어요. 10배를. 근데 1,000만 원 세금 낸대. 나는 1,000만 원에 100만 원. 내 친구 1억에 1,000만 원. 10%씩 세금 내네? 공평한 거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구간이 올라가면 그러면 더 높은 율의 세부담을 져야 된다. 이게 우리가 아는 소득세 누진세 일구죠. 그죠? 7단계, 8단계까지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초과 누진세 일구를 취하고 있는 개념을 보시면 그게 공평하다고 보는 거야. 내가 1,000만 원에 100만 원 세금 내면 내 친구 1억이면 1,000만 원 내면 안 되고 2,000만 원, 3,000만 원 세금 내야지만 공평한 거다라고 보는 개념이 수식적인 공평이다 이거죠. 요걸 구현하고 있는 제도가 뭐다? 이게 초과 누진세 일구죠. 요거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 아무래도 소득이 10배면 훨씬 능력이 커진 거니까 그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더 많은 율의 세부담을 져야 된다. 이걸 빌려서 응능과세 원칙이라고 불러요. 응능부담의 원칙. 응능부담의 원칙. 능력에 맞게끔 부담하는 원칙. 자, 우리가 이제 교재에다가 4개 나눴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시험에 나올 때 요 4가지 법률주의 하부 원칙, 그 다음에 평등주의 하부 원칙이라고 요거 안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거 찾아라.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만들어 보는 거야. 한 4개 정도씩. 좀 더 얹어갖고 좀 말씀드려 본 거고. 자, 교재 가보시면 조세 법률주의 4개. 평등주의는 이제 제가 좀 더 넣어서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수평적 공평을 구현하는 게 실질과세 원칙, 부계부 이런 개념. 수시적 공평을 구현하는 것이 이제 초과 누진세 일구죠. 응능부담의 원칙 이런 것들 얘기한다. 좀 더 얹어 놓으세요. 교재에다가. 자, 이런 것들이 조세법의 기본 원칙이다. 자, 됐고요. 이게 이제 조세 총론 쪽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얘기만 좀 해봤고요. 이제 국기법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국기법 쪽 들어가시면 이제 지금은 조세 총론 봤고요. 그죠? 자, 이제 국세기본법 가보시면 자, 거기 1장에 출제 경향 분석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참조하시면서 특히나 뭐 이렇게 나왔던 주제가 연달아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나왔던 거는 좀 이제 빼고 공부하시면 좋고
어떤 것들이 주로 많이 나왔지라고 하는 보라고 이제 교재에 좀 넣어놓은 거고요. 자, 보면은 회계사나 세무사 쪽에 각각 이제 한 문제 정도씩 출제가 좀 되고 있고, 안 나오는 해도 있네요. 그죠? 있긴 있는데, 작년에 나왔던, 우리 회계사 쪽에 나왔던 문제는, 총론 얘기뿐만 아니라 뒤쪽에 나와 있는 불복이라든가 이게 섞어갖고 나온 거였고요. 답은 되게 쉬웠어요. 바로 이제, 설명 좀 드려보면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세무사 쪽은 뭐 법인으로 단체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1장은 제가 볼 때는 보통 한 문제 정도? 이 국기법에서 제일 시험의 빈도가 높은 장은 2장이에요, 2장. 국기법 2장인데 2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한 장만 딱 공부하고 가겠다. 물론 2장 양이 많으니까 또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2장을 잘 보고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1장은 한 문 정도 나오고 있구나. 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지? 위에 올라가 보니까 1절에 뭐 성격 얘기하고 있고, 용어의 정의 얘기하고 있고, 자, 3절이 이제 중요한 건데, 국세 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 4절은 일반 사항 몇 가지를 좀 더 넣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1장의 경영문서 위에 나와 있는 얘가 한번 봤어요. 이런 거 담고 있구나. 자, 넘어가 보시면 이제 국기법의 성격. 자, 성격은 이제 좀 읽어볼게요. 20페이지. 자, 국기법은 국세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몰아넣는 법이에요. 자, 일단 성격이 총칙법 성격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개별세법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국기법 이런 것들은 좀 이따가 정리해 볼 텐데, 일반세법이라는 게 있고 개별세법이 있어요. 개별세법은 우리가 아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이런 것들이 개별세법이야. 법인세에도 소득세에도 부가가치세에도 각각의 세목별로 세법별로 개별세법에서 규정이 다 중복되는 규정을 막 담고 있었던 거야. 아니다. 그죠? 이건 하나로 몰아버리자. 등장한 게 국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총칙법이라는 거죠. 일반 공통되는 사항을 몰아놓은 거다 이거죠. 성격이 첫 번째 총칙법 성격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두 번째는 자, 세금 관련 억울한 부분이 발생하면 불복이란 걸 해야 되겠죠. 불복은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것들을 또 개별세법에 각각 담고 있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몰아가지고 국세기본법에다가 억울하면 이렇게 불복을 해, 억울하면 다퉈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불복 절차를 여기다 규정을 뒀고 있다. 그래서 불복 절차법이다 라고 부르죠. 국기법은 총칙법 성격이 있고 불복 절차법 성격이 있다 라고 하는데, 최근에 법조문을 좀 정비해서 봤더니 국기법 내용을 이제 공부 쫙 해보시면 기본 공통사항도 들어가 있고 총칙 불복 절차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 외에도 납세 의무에 관련된 뭐 납세 의무 또는 뭐 납세자 권리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표현을 좀 넣은 거야. 그래서 납세자의 권리 의무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는 성격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가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 국기법은 성격이 1번에 총칙법 성격이 있다. 기본 공통사항을 몰아넣고 있다. 첫 번째. 2번. 불복절차법 등이라고 부르고 있지, 이제. 그래서 일단 불복절차에 관련된 얘기도 들어가 있지만 그 외에도 납세자의 권리, 의무 이런 것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권리 의무, 그 다음에 권리 구제가 불복절차가 되겠죠. 이런 거 담고 있다. 그래서 등이란 말 붙여놨습니다. 자, 그런 표현. 자, 2번 가보시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나와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 이게 재작년까지는 되게 이제 힘들었는데 작년부터가 좀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좀 편해졌어요. 자, 국기법 총론 들어와서 일단 첫 번째 봤던 게 이제 국기법에 대한 성격이에요. 성격. 자, 적어볼게요. 성격은 첫 번째가 이제 총칙법 성격이 있다. 두 번째는 불복 절차에 관련된 게 있다. 그래서 불복 절차법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납세의 권리나 의무에 관련 사항들도 규정을 두고 있다. 이게 성격이다라고 이제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다른 법률과의 관계예요. 자, 국기법과 다른 법들과의 관계인데, 자, 일단 첫 번째가 우리 지금 보시는 국기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의 법인세법이나 등등의 개별세법을 얘기해요. 개별세법. 이 둘 간의 관계는 어떤 거냐? 자, 총칙법 성격이 있다 보니까
국세입법법이 항상 우선하는 거였어요. 재작년까지는요. 우선해서 국기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별세법이라는 법인세법 등에서 딴소리 하는 거야. 그 용납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국기법이 우선하는 거야.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개별세법에다가 별도의 특례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놓으면 국기법도 양해할게 인정해 줄게가 17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17가지를 우리가 외웠어야 됐어요. 여러분들이. 자, 근데 작년에 세법을 입법을 개정을 해가지고요.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국기법 우선의 원칙을 버려버리고 개별세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면 따르고 여기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국기법을 따라라 라면서 한 발짝 물러나 버렸습니다. 입장이 바뀌어버린 거야. 예전에 무조건 얘가 우선인데 17가지만 이거다. 17가지가 뭔지를 우리가 앞잡아서 막 외우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럴 필요 없다. 자, 지금은 개별세법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규정이 없다면 국기법을 따른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다. 그럼 그건 질떨어진 문제니까 그건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고 보고 과거의 표현이라면 그게 외워야 되겠지만 지금은 의미 없다. 이렇게 해서 다시 잡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자, 국기법과 관세법과의 관계예요. 당연히 관세라고 하는 건 아까 뭐 국세할 때 내국세니까 관세는 빠진다는 얘기도 했고요. 관세는 수출입 관련해서 수출할 때 수입할 때 관세 매겼다가 수출하게 되면 환급되고 막 이런 것들, 특히 부가세 관련된 것도 수입할 때는 일단 수입 부가세 매겼다가 다시 그놈이 나가면 영세율 되니까 또 환급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관세법에서 별도의 어떤 규정을 특이하게 두고 있는 거야. 그러면 관세법은 특수한 거라서 거기 당연히 따르는 거예요. 국기법이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야. 넘어갈 수 없는 영역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 얘랑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들 있다면 얘는 따라야 되는 거니까 얘가 또 우선하는 거야. 관세법 내에 보면 우리 국세 관련 기본법처럼 관세법 총칙이란 게 있어요. 그 총칙에서 내용 정하고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거야. 국기법은 뭐라고 못하는 거야. 얘가 우선인 거죠. 그러니까 관세법이라는 특수한 법이 우선해서 적용한다. 여기 총칙 규정이 있다 보니까 거기 따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국기법하고 또 어떤 법과의 관계냐면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과의 관계예요. 자, 사실 국기법에 담고 있는 내용이 두 가지 크게 총칙법과 불복절차법이라고 했잖아요. 불복은 억울하면 다퉈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는 조세 관련된 얘기를 지금 다루고 있지만 조세도 어떤 행정청의 업무 처리에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청이다. 구청에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처리한 거야. 구청에서 민원 처리한 것이 여러분 불만이야. 불만이에요? 불만이면 이제 다퉈봐야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구청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했어요. 근데 이건 억울해. 억울하면 소송 가야 돼요. 이게 이른바 행정소송이에요. 그게 행정심판법이라는 법인데 행정소송 가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 자, 구청에서 여러분들한테 민원 처리를 했는데 그게 여러분 불만이면 일단 구청 가서 이거 다시 한번 봐주세요. 라고 하고 안 되면 법원 가야 되는 거야. 이게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삭제가 돼서 행정심판법에서. 왜냐하면 구청 가봤자 받아주지 않는 가능성이 99.99%다 이거죠. 걸러지지 않아요. 행정청에서. 그래서 그냥 바로 소송 가는 거야. 그래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청에다가 다시 한번 두드려보지 않고 바로 소송 가면 된다. 이게 일반적인 행정심판법이에요. 근데 이 조세 관련된 거는 우리가 갑자기 세금 내라고 날라왔는데 억울해. 그러면 행정소송 가야지. 근데 이 조세 관련된 건 빈도가 너무나 많단 말이죠. 빈도수가 많고요. 그리고 또 행정청인 과세관청에 가서 두드려봤더니 거기서 제가 실수했네요 라고 걸러지는 가능성이 꽤나 높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걸러지는 과정에서 쟁점이 붙어갖고 싸우게 되는 것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소송 가게 되면 소송 갔을 때 법원에서 판단할 때 이런 스토리가 있었네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쟁점이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는 거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조세 관련된 것만은 행정심판법에 불구하고 불복 절차를 먼저 거치고 소송 가는 거예요. 이 불복 절차는 내일 볼 거예요, 내일. 그래서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심사청구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럼 불복 절차를 거친 다음에 소송 가는 거야. 그 소송도 이제 나중에 행정소송 아까 얘기했던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는 절차가 쫙 진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소송 가기 전에 불복 절차를 먼저 거치고 와라. 즉 행정심판법의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삭제가 됐으나
조세 관련해서는 남아있다는 거야. 남아있어서 불복 절차가 국기법에 들어와 있고, 그러면 이 불복 절차를 따라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둘 간의 관계에서는 뭐가 우선할까요? 행정심판법은 전체적인 행정처리에 있어서 구청에 갔다가 오지 마. 그냥 바로 와도 돼. 행정심판 거치지 말고 바로 소송 가도 돼. 어차피 가봤자 의미 없어. 99.99%는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바로 소송 와.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국기법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불복 절차를 거쳐야지만 소송 갈 수 있습니다. 불복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가면 안 돼요. 내일 들어보실 거야. 그러면 둘이 달라요. 옛날엔 다 이랬어요. 근데 이게 역사가 지나면서 해봤자 의미 없더라가 되니까 이걸 없애버린 거거든. 근데 조세 관련된 거는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다르다. 다르니까 뭐가 우선한다? 여기 우선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국기법이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남아있다. 요거 내일 또 들어보실 주제. 자, 그 다음에 또 내일 들어볼 주제 연결되는 거야. 이게 4번이 연결되는 거야. 3, 4번이. 자, 국기법과 이제 생뚱맞게 감소헌법이 나와요. 이 불복 절차의 일환으로 국기법에 나와 있는 불복 절차를 취하지 않고 별도 외부에 감사원이라고 하는 데 가서 이거 과세관청이 나한테 1억 세금 내라고 하는 거 억울한데요? 다퉈볼래요? 라는 거 가능해요. 감사원 심사청구라고 하는 게 있어. 감사원 쪽으로 가는 게. 그래서 이 불복이라는 억울하니까 다투는 절차 안에서 이 과세관청 내부에 관련된 국세청장이나 조세심판원장이라고 하는 이쪽에 가는 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있고요. 그리고 내일 들어보실 또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심사청구가 또 있어. 근데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게 되면 국기법에 나오는 불복 절차는 취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선택하는 거야. 네가 어디 길로 갈래? 감사원 쪽으로 한번 가볼래? 아니 그게 아니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나 이렇게 하는 우리 국기법 쪽에 불복 절차를 올래? 둘 중에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이 둘 간의 지위는 선택적 지위에 있다고 해요. 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불복 절차로 갈 수 있고요. 우리 국기법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억울한 자가 불복 청구인이 억울하니까 다퉈볼 때는 양쪽 길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선택적 지위에 있다라고 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가보시면 20페이지에 1번의 세법과의 관계, 다른 법률 관계 중에 양가로 1번, 그 둘째 줄에 가보시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라고 되어 있죠. 별도의 개별세법의 규정을 두고 있으면 따라야 되는 거고 그게 없다면 제외하고는 국기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니까 한 발짝 물러나 있다. 이 표현이고 숙지하시면 되고요. 관세법과의 관계는 관세법 우선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 아시면 되고 특수성이 있으니까 다른 불복절차법과의 관계는 행정심판법과의 관계는 우리 국기법이 우선한다라고 하는 거고 감사법과의 관계는 선택적 지위에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아셨죠? 다 이해됐죠? 이렇게 하시면 됐습니다. 자, 오른쪽 가시면 이제 2절에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용어의 정의. 자, 우리 국기법에서도 다른 여타의 세법 다 마찬가지인데 한 2조 정도 가면 이 법에 쓸 용어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이 법에서 앞으로 이렇게 쓰겠다. 무턱대고 용어를 갖다 쓰면 안 되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라면서 이제 용어 정리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시험에 물어봐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좀 정리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먼저 용어의 정리할 거는 국세와 세법이라는 용어예요. 이제 국기법에서 쓰는 국세는 뭐고 그 다음에 세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세법은 뭐지? 어떤 걸 말하는 거지? 라고 하는 거예요. 국세와 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어의 정리. 자, 먼저 이제 국세라고 하면 어떤 걸까? 국세는 아까 봤던 우리 세목들 얘기하는 거야. 국세는. 자, 그럼 국세는 아까 봤지만 뭐가 빠져요? 관세가 빠지는 거죠? 관세. 국세라고 하면 관세 또는 뭐 지방세는 당연히 빠지는 거죠. 국세니까요. 지방세. 자, 또 관세에 덧붙는 게 있긴 있어. 좀 표현이 근데 관세에 덧붙는 임시 수입 부가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외. 국세란 말을 할 때는 국세는 관세와 지방세 또 우리 수출입 관련돼서 국제 수지, 무역 수지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안 좋은 상태면 개선하려고 수입을 좀 줄이려면 관세 같은 거에다가 뭔가 더해갖고 세금 더 때려버리면 수입이 줄겠죠? 그죠?
무역 수지 같은 거 계산하려고. 그래서 관세에다가 더 때려서 매기는 거야. 그게 임시 수입 부가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관세 쪽에 관련된 거니까. 그 지방세 이런 것들은 당연히 빠진다. 제외. 그죠? 제외하다 보니까 국세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야? 아까 봤던 13가지 세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13가지 세목. 이게 국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자, 국세. 국기법 내용을 딱 보다 보니까 국세란 말이 나오면 국세는 13가지 세목 그걸 얘기하는 거구나. 관세는 여기서 빠졌고 내국세. 이게 내국세만 얘기하는 내국세. 지방세는 당연히 빠지고 관세도 빠진다. 관세 덧붙는 요놈도 빠진다. 제외하고. 그 다음에 또 세법. 국기법에서는 세법이란 말이 나오면 세법 이렇게 표현하면 세법은 뭐냐 이거죠. 세법은 당연히 요거에 대한 근거 법률 되겠죠. 자, 그 안에서 이제 개별세법이란 게 있고요. 개별세법이 몇 가지가 있겠어? 이게 13가지 세목이고 1세목 1세법 중인데 하나 빠져가지고 12가지 개별세법이 있는 거죠? 그죠? 1세목 1세법주의, 아까 얘기했던 거. 지방세는 통합법전주의,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세목들에 대한 개별세법이 12가지가 존재하는 거고요. 근거 법률. 조세 법률주의니까 세금 매길 때는 법률의 규정을 두고 걷어가야 되니까 법률을 쫙 규정을 둔 게 세법이구나. 그 중에 개별세법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게 이 개별세법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개별세법이 아닌 게 또 일반세법이란 것도 있어요. 일반세법 안에는 이제 국세기본법, 우리가 지금 보시는 국기법,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 국징법, 그 다음에 국제조세 수행할 법률, 국조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죠. 국조법. 그 다음에 조세범 처벌법, 조처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조세범 처벌법. 그 다음에 처벌절차법, 처절법이라고 불러요. 처절법, 처벌절차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 이런 것들 6가지가 일반세법이에요. 자, 국기법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법이고요. 그 다음에 세금 안 냈을 때 징수하기 위해서 납부 고지하고 독촉장 띄우고 이런 것들이 관련된 압류하고 이런 것들이 국징법에 나오는 얘기예요. 세금 안 냈을 때. 그 다음에 국제적인 조세 문제, 국조법, 당연히 국제조세. 그 다음에 조세 포탈범, 세금 안 내고, 그러니까 세법에서 말하는 조세에 말하는 어떤 형법의 지위, 형법. 감옥 가고 벌금 내고 몇 년 이하의 징역 이런 거 나오는 게 조세범 처벌법. 그에 대한 절차법. 그 다음에 세금 좀 깎아주고 조특법, 우리 많이 공부하신 조특법, 세액 감면 같은 거 나오는 그런 법이죠? 이런 것들이 조특법. 이런 것들이 일반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 세법에 공통되는 일반적인 사항을 몰아놓은 거예요. 일반 총칙법, 그 다음에 세금 안 내면 어떤 고지하고 등등 하지, 이런 것들 쫙 해놓은 것들이 일반세법이다. 그러면 세법이라는 말을 쓰면 국기법에서 개별세법 12가지하고 일반세법 6가지인데, 근데 문제는 이 세법이라는 말을 할 때는 이 국기법은 이제 빠지는 거야. 여기 빠지는 거야. 왜냐? 자기 자신은 법에서 풀을 때 이 법이라고 불러요. 이 법. 내가 지금 국기법이니까. 국기법 안에서 국기법을 부를 때는 이 법. 지금 이 법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빠진다고 보십니다. 이 법 및 세법에서는 이렇게 부르면 전체를 다 하는 거고요. 이 법 및 세법. 이렇게 하면 국기법도 포함한 전체 세법을 다 얘기하는 것이고, 그냥 세법이란 말 해버리면 국기법은 빠져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 문제 대비하시는 거예요. 국기법 빠지는 거고요. 당연히 이런 게 빠져 있으니까 당연히 관세법도 빠지는 거죠. 세법이라고 할 때 관세법, 또 지방세법. 이게 제외니까 이것들에 관련된 거니까 세법 얘기하면 이것도 빠진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날려버리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세법이다. 용어 정리. 자, 21페이지 상단에 국세와 세법 용어 정리했습니다. 국세란 13가지인데 상속세, 증여세가 이 3번에 묶여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 13가지 세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법은 이렇게 쭉 해서 나와 있고 12가지 개별세법에다가 국징, 조특, 국조, 조세범 처벌법, 처벌절차법을 말한다. 5가지 말한다. 국기법은 빠져있다. 이 법이라고 부른다. 자, 밑에 2번 납세모자와 납세자. 용어 정리 또 하는 거예요. 납세자가 있어. 납세자. 세무서에 세금을 내는 자를 말하는 거야. 납세자는. 근데 본연의 의무를 자기한테 부여된 세금을 내는 자가 납세 의무자고요.
그 다음에 남의 세금 걷어갖고 낼 의무가 있는 자, 징수의무자라고 불러요. 징수의무자는 두 가지예요. 원천 징수의무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대리납부. 이런 자리 있죠? 이게 남의 세금 걷어다 내는 거죠? 원천 징수한다든가 대리납부한다든가 이런 것들. 내 세금 아니죠. 남의 걸 걷어다가 내는 세금 이런 것들이 징수의무자. 이 둘을 합쳐갖고 뭐라고 부르는 거야? 납세자라고 부른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의미를 그게 둘 필요 없어요. 작년 기출문제 답이 이거였거든. 작년 기출문제 우리 시험에. 그래서 납세자가 얘보다 더 폭넓죠. 이 두 개를 더해갖고 뭐라고 하는 거야? 납세자라고 하는 거니까. 납세자는 세무서 세금 내는 자인데 자기 세금 내는 자, 남의 걷어내는 자 둘을 합쳐갖고 납세자다. 얘가 폭넓다. 얘를 바꿔치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얘를 둘을 포괄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요 틀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납세자가 더 폭넓은 개념이다. 납세의무자와 징수의무자를 포함해서 합쳐서 납세자라고 부른다. 자, 거기 들어보시면 됐고요. 자, 밑으로 가보시면 과표와 과세기간. 아까 과표는 아까 설명드렸죠? 과표가 수량이면 종량세, 가액이면 종가세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과세표준. 자, 정의는 과표는 이제 항상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과표야. 과표 세율 적용 전 단계.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수량 또는 가액. 수량이면 종량세, 가액이면 종가세. 이게 과표다. 용어 자 들어봤다. 그 다음에 이제 과세기간. 기간은 이제 우리 기간과세국세는 세 가지죠. 법소부죠. 법소부 세 가지. 기간별로 끊어 세금 걷는 거죠. 자, 그 기간을 일단 세법에서는 과세기간이라고 부르는데 그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것이 소득세나 부가세는 1기 과세기간, 2기 과세기간. 소득세도 그냥 과세기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법인세만 특이하게도 사업연도란 말을 쓰고 있죠. 사업연도. 표현을 좀 달리하고 있지만 그것도 과세기간인 거야. 자, 그런 것들이 과세기간. 법인세는 사업연도, 나머지는 과세기간 용어 그대로 쓰고 있다. 이런 게 용어.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가산세나 뭐 강제징수비 이렇게 나오는데, 자, 잠깐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고 용어 변경이 있었어요. 올해 용어를 좀 바꿨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좀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세금을 이제 신고 납부를 제때 안 하면, 그럼 이제 우리가 과세관청에서 납세 고지를 해요. 과거에 납세 고지. 그래서 세금 내야지 납세 고지를 하고요. 안 내면 납기까지 안 내면 그 다음은 독촉을 한 번 더 해요. 독촉을 해요. 독촉한 다음에 세금 안 내면요. 납기까지 안 내면 이제 압류 걸고요. 그래서 매각하고요. 이런 과정이 진행돼. 압류 매각 청산 이런 과정에 뭐가 진행되는 거야? 체납처분. 체납처분이 들어가고요. 이때 체납처분에 관련된 압류 비용이나 매각 비용 같은 거는 합쳐서 체납처분비라고 불렀던 거야. 체납처분비 이렇게 불렀고요. 자, 근데 이게 이제 본래 납세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납세 고지나 독촉이란 말을 쓰는데, 근데 이게 보충 납세무 우리가 이제 뒤에 또 들어보실 자기 세금이 아니고 이제 남의 거를 대신 내야 되는 남의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보충에 넣는 주된 납세자의 세금 못 거뒀을 때 주대세금 보존하려고 2차 납세무나 물적 납세무나 세금 보증인, 납세 보증인 한테 세금 걷어가고 할 때 어쨌든 고지를 해야 될 텐데 그때 이 고지를 이런 말을 안 쓰고 표현을 바꿔서 납부 통지란 말을 썼고 독촉이란 말은 조금 자기 세금 아니고 남의 거를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상황인데 부탁하는 개념인데 독촉이란 말은 좀 그렇다 해서 납부 최고 이름 바꿔서 납부 최고 이렇게 말을 썼단 말이에요. 이 표현이 좀 달리 돼 있었던 거야. 야, 이거 뭐냐? 그냥 이거를 통합하자. 그래서 올해 세법에서 이제 개정하면서 표현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납세 고지와 납부 통지, 본래 2차 납세무, 보충 납세무 이 표현을 합쳐갖고요. 이걸 합쳐가지고 납부 고지라고 바꿔버렸어요. 납부 고지. 납부 고지. 자, 그 다음에 독촉과 납부 최고란 걸 합쳐갖고요. 그냥 독촉. 표현이 통합된 거야. 납부고지, 독촉. 자, 그 다음 압류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게 체납처분 절차다 이렇게 하는데 이 체납처분이란 말도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일제시대 잔재래요. 일제시대 때 표현 잔재라고 해서 청산하자 그래갖고 이거를 강제징수란 말로 바꿨어요. 저는 뭐 일제시대 표현이 뭔지 잘 느낌은 안 와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없애갖고 이렇게 표현을 바꿨어요. 강제징수.
그래서 체납초음비가 뭘로 바뀐 거예요? 이제 강제징수비. 그러니까 제목에 보시면 가산세와 강제징수비라고 돼 있죠? 이게 체납초음비가 있던 자리에서 이제 표현이 바뀐 겁니다. 책 작업할 때 짜증났겠죠? 그죠? 표현을 계속 바꾸고 막 하다 일괄해서 바꿀 수 없고요. 국진법까지, 여러분 국진법 안 보는 게 그나마 다행인데, 세무사 쪽은 이제 국진법을 봐야 되는 거니까, 국진법이 전면 조문 정비가 있어 갖고요. 표현도 싹 바뀌고요. 되게 좀 표현 바꾸는 것 자체도 이제, 아예 안 하고 처음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그 내용대로 공부하면 되지만, 공부했던 분들은 오히려 이게 또 표현 바뀐 것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좀 그러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국기법 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좀 바꿔놨다라고 하는 거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교재 들어가 보시면, 가산세 박스에, 가산세는 이제 세법에서 뭔가 하라고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걸 다 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의무 이행하지 않은 거에 대한 제재. 자, 과세관청도 행정청이에요. 행정 업무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과태료 같은 걸 매기면 돼. 원래 구청에서 뭐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안 하면 과태료가 날라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내면 되는데, 조세 관련된 거는 별도로 가산세라고 부르면서, 이게 또 별도로 고지를 별도로 해서 과태료 영증 같은 것들 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세에다가 포함시켜서, 우리 법인세, 그럼 법인세 뭐 가산세가 붙으면 가산세가 거기 총 부담세, 그죠? 그 구하는 과정에서 더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조세 형식으로 매기는 행정벌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금 형식으로 매겨지는 행정벌, 과태료 같은 것들 매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조세 형식을 빌려갖고 매기는 게 가산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격. 자, 그래서 파란 글씨, 가산세는 별도로 매기는 것이 아니고 해당 세법이 정하는 국세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야. 파란 글씨, 해당 국세에 포함한다.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법인세 공부할 때 가산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산세까지 더해서 가산세와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더해갖고 총 부담세액을 구하고, 거기서 이제 기납부세액 빼서 차감납부세액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법인세 계산구조에 보시면 그런 것처럼. 강제징수비다? 알고는 이런 비용을 말하는 거죠. 압류와 매각 관련된 비용들, 이게 강제징수비가 되는 거지, 이름이 이제 강제징수비. 자, 공과금이라고 하는 또 있네. 공과금, 여러분 법인세 공부할 때 무슨 부담금이라고 하는 거, 공과금. 그래서 손금 인정하되 손금으로 보지 않은 공과금도 있었고 막 그런 것들 공부하는 그런 내용이다. 공과금. 근데 공과금은 우리가 이제 어떤 납세자든 채무자든 이자들이 뭔가 변제를 하지 않고 빚을 갚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압류 걸고 매각하고 이런 과정이, 이게 강제징수, 체납처분 이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자력집행권. 내가 스스로가 자력으로 너 왜 안 갚니? 너 압류 걸어버릴 거야. 우리 일반적으로 은행이 누가 대출해줬는데 돈 안 갚네요? 은행이 바로 압류 걸 수 있냐? 안 돼요. 법원에 힘을 빌려야 돼요.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거야. 법원에 해주세요 부탁해서 법원에 힘을 빌려서 하는 게 맞는데, 뭔가 만족을 못 얻으면 자력으로 내가 스스로가 이거를 집행해가지고 걷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자력집행권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국세와 국가, 그 다음에 지자체, 지방세 쪽, 국세, 지방세, 공과금 세 가지가 자력집행권이 있는 거야. 국민연금 안 내면 압류 걸 수 있습니다. 공과금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자력집행권이 있다. 자력집행권이 뭐야? 내가 스스로가 그 채권자인 국가든 지자체든, 그죠? 공공기관이든 간에 이자들이 알아서 스스로가 압류 걸고 등등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있는, 이게 자력으로 집행할 수가 있다 이거죠. 나머지 채권은 못해요.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강제징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이게 뭐라고요? 강제징수 할 수 있는 게, 자력집행할 수 있는 게 국세, 지방세, 공과금 세 가지다. 그 중에 국세와 관세도 세금이니까 뭐, 그 다음에 지방세 이런 거에 관련된 걸 제외한 걸 말한다. 그럼 이거 말고 뭐밖에 안 남아요? 국세, 지방세, 공과금이니까 국세와 지방세 쪽 세금들 빼면 그러면 공과금밖에 안 나오니까 공과금이 정의죠. 이게 자력으로 집행할 수 있는 채권 중에 국세와 지방세를 뺀 나머지다. 그게 공과금인 거야. 자력 집행권은 지금 현재 세 개밖에 없다. 국세, 지방세, 공과금.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표현 방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으로 가보시면 기타. 자, 세무공무원이라는 정의가 나오니 세무공무원. 뭐 여러분 알고 보면 뭐 세무서에 있는 세무공무원이겠지 뭐 싶은데, 여기 뭐도 추가하냐면 세금에 관련된 업무 처리를 하는 자들은 다 세무공무원을 보는 거야. 그래서 1번은 뭐 알고 있는 국세청장이나 지방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들, 우리 조사관들, 그죠? 세무공무원들, 이분들을 공무원이라고 부르는 거, 세무공무원. 근데 여기다 추가해서 2번,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
세관장이 수입 부가세 같은 것들 이제 그죠? 수입 생계 끊어주면서 징수해서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가세 업무를 하잖아. 그러면 그 세관에 속해 있는 세관장이나 그 공무원들, 관세하는 세관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도 세무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에 관련 업무 처리를 하는 공무원들은 다 세무공무원인 거야. 아시겠죠? 관세청이나 세관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은 관세 공무원이지만 세무공무원은 아니지만 근데 부가세 관련된 우리가 하는 업무 처리, 우리 내국세 관련된 부가세 업무 처리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이분들 세법에 국세기본법에 정하는 세무공무원의 어떤 기본적인 뭐 비밀 유지라든가 각종의 의무가 지어지면 이분들 따라야 되는 거다 이거죠. 그죠? 그런 의무를 해야 된다, 다 이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무공무원. 자, 폭넓게 좀 보고 있구나. 아, 세법에 세금 관련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은 다 세무공무원으로 보는구나 정도 아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정과 경정이라는 게 나오는데 결정은 뭐죠? 아직 확정된 바가 없는 세금을 최초로 확정 짓는 거야. 너 세금 얼마라고 결정했어? 결정. 근데 확정된 세금이 변경이 되는 거야. 이게 경정이라고 하는 거야. 결정과 경정은 차이가 있어요. 결정은 최초로, 경정은 확정된 납세의무에 대해서 다시 변경하는 것이, 변경하는 결정하는 것이 경정이다라고 보시면, 고칠 경자 써가지고 한자로 경정, 결정, 경정 다른 말이네요. 그러니까 둘 다 어떤 부가라고 하는 거는 같은 개념이지만 결정은 최초로 하는 걸 말하는 거고 경정은 확정된 거에 잘못된 거 있으니까 다시 고쳐갖고 다시 바로잡는 것이 경정이다. 경정, 결정 차이. 자, 특수관계인. 자, 우리 국세기본법에 말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여러분 법인세법 공부하시면 특수관계인 범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범위랑 약간 차이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뭐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 특수관계인이라는 범위는 딱 두 군데의 규정을 두고 있는 거야.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나 부가세나 이런 거 할 때는 국기법을 준용해요. 그러니까 법인세법만 좀 외톨이 그쪽이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90% 이상이 같다 이거죠. 비슷한데 표현 방식만 좀 다른데 그러면 이제 법인세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쪽에 가면 돼 있는 건데 국세기본법은 자 뭐 제대로 하려면 길게 정리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볼 필요 없는 거니까 용어만 정리하시는 거야. 국기법이 말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일단 세 가지. 일단 동그라미 1번이 뭐예요? 육촌인의 피로 맺은 혈족, 육촌, 사촌의 인의 인척, 배우자 간에 뭐 이렇게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 인척 관계, 사촌, 그 다음에 뭐 배우자, 친생자 포함해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친족 관계, 밑줄, 친족 관계. 친족 관계가 특수관계인 범위의 대표적인 거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묶여 있는 관계, 경제 연관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두 번째, 세 번째는 경영 지배 관계, 경영 지배 관계 이 표현만 이 세 가지 이런 것들을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먹고 사는 문제가 결부되는 게 2번, 그죠? 경제적으로 묶여 있다는 거야. 임원, 사용인 등등. 먹고 사는 문제가 딸려 있다. 이런 분들 얘기하는 것이고, 경영 지배 관계는 주주나 이렇게 출자하고 있는 관계가 되겠죠? 세부적으로는 볼 필요 없고, 이렇게 용어만 알고 가시면 좋겠다. 뭐 세무조사 읽어보시면 되겠죠? 세무조사, 세무공무원들 한 조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다가 메모하세요. 범칙조사는 제외. 조세 범칙조사는 제외. 그러니까 원래 국기법은 범칙조사라고 하는 건 세무조사 보지 않는 거야. 구분하는데 이제 나중에 내일 마지막에 보실 권리현장이라는 데 가보시면 범칙조사를 포함한다는 얘기가 특이하게 들어가 있으면 그때는 포함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조사라는 표현할 때는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는 조사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 보시면 세무조사란 국세 과표와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거나 장부나 이런 것들 검사하거나 제출을 명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런 게 일반 세무조사다. 근데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조세범들 이 조사는 여기 포함되지 않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 틀만 먼저 잡아놓으시고 나중에 내일 또 들어보시면 되겠어요. 범칙사건 조사에 대한 얘기는. 자, 그럼 일반적인 얘기는 정리가 됐고요. 이제 오른쪽에 3절인데 여기는 상당히 양이 많아서 잠깐 쉬었다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봤죠? 그래서 뭐 잡다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이제 쉬었다가 보실 것부터는 하나씩 주제가 좀 사례도 만들고 하면서 내용 정리해야 되는 것들이 나오는 거야. 지금 좀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는 건데 편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뭐 외워야 될 거가 투성인 것처럼 느끼지만 그냥 체크했다가 보시면 크게 부담은 없는 것들이 지금 보신 것들이고요. 하나씩 내용 정리해야 되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